다가오는 5월 9일 목요일이죠. 네.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한다고 합니다. 얼마 전 같은 경우에는 연두 기자회견을 KBS와 네. 어떤 그 인터뷰를 해서 화상으로밖에 볼 수 없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윤 대통령께서 2년간의 소회 그리고 나머지 3년간의 국정 운영 방안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또 TV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그 이후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1시간 동안 국민들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전해 듣겠다라고 지금 밝힌 것 같습니다. 우리 예. 대변인님도 그 자리에 가시는 건가요? 아유, 저는 가지 않죠. 제가 기자였다면 뭐 저 대통령실 갔겠죠. 출입 예. 기자였다면 갔겠죠. 그 대통령의 기자회견 얘기하니까 전 이제 2014년부터 16년까지 아하.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그 출입을 했었 춘추관에 그 때문에 당시에는 그때 당시에는 기자회견 한 두세 번 정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신년 기자회견 2번 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탄핵 정국 전에 출입을 마쳤기 때문에 뭐 관련해서는 뭐 얘기를 들을 시간이 없었지만 하여튼 대통령께서 적극적으로 기자들과 만나서 소통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까지 올라오는 민심이라는 것은 굉장히 이게 그렇죠. 가다듬은 그 정보기 때문에 순간순간에 일부만 왜곡되는 정보가 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예. 날 것 그대로의 민심을 좀 들으려면 뭐 선거도 그런 결과이기도 하지만 기자들과 직접 만나서 기자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이 부분을 좀 주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어서 1년 9개월 만에 기자회견이라고 하니까 큰 기대를 갖고 있고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소통에 능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제가 후보 예. 시절에는 한 차례밖에 뵙지 못했는데 예. 그때도 우리 이렇게 의원들 여러 명 있는 사이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시 후보와 저 한 10명 정도 있었는데 거기에서의 어떤 그 소통, 대화를 주도하는 거 그리고 자식이 갖고 있던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야 이래서 이렇게 대통령 후보까지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굉장히 소통을 잘하신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진 면목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달변에 다변가다 뭐 네. 이런 말씀도 있고 대선 후보 과정에서 이게 돼지김치찌개 네네. 그리고 또 각 잡힌 우리 그 계란 그 후라이 뭐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많은 국민들의 여심까지도 사실 그때는 심쿵했던 거 아닙니까? 그 아니, 정도 각 그리고 잡으려고 하면은 우리 한두 번 해보는 게 아니잖아요. 윤 대통령께서는 굉장히 개인적 매력이 풍부하신 분이에요. 매력 뿜뿜. 네. 이 개인적 매력이 지금 민주당의 정치 공세와 폄훼에 의해서 잘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거지. 저는 윤석열 대통령만큼 소탈하고 진정성 가진 그 리더가 찾아보기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그 후보자 그리고 당선인 됐을 때도 아직까지 뭐 용산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서초동 사저에 있으면서 집에 기르고 있는 우리 귀여운 강아지들, 애완견들을 해서 한강변 거닐고 이런 모습 사실 굉장히 좋게 느껴졌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제 용산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어떤 소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단절되면서 불통 이미지가 상당히 또 강화됐었는데 이번 기회를 사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2022년 8월 취임 100일 기념 그 기자회견 이후에 거의 1년 9개월 만에 있어서 이번 기회를 정말 잘 활용해서 어떤 불통의 대통령이 아닌 소통의 대통령, 정말 국민들과 대화하는 대통령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닙니까? 네, 그 소통이라는 게 일방식의 그 진행이면 안 되죠. 쌍방향으로 이루어져야 커뮤니케이션. 되는데 그동안 대통령이 했었던 소통의 방식이 그 진정성은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가르치려 들르고 우리가 가려고 하는 방에 마진이 따라와라 라는 식으로만 좀 그 포장된 측면이 있어서 아쉬웠는데 이번에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통해서 한다고 하니까 사실 저도 뭐 기자회견 장소에서 뭐 어려운 질문들 까다로운 질문들 그러니까 나올 수 대통령이
듣기 싫은 얘기들 이런 것들도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번 그 기자회견이 어떤 소통의 반전 이거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대통령께서도 조금 어려운 질문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지금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뭐 파우치백 관련한 논란이라든가 뭐 최상병 특검이라든가 대한, 아니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게 사실 지금 세간의 제일 큰 관심이잖아요. 제일 큰 관심이지. 예. 그래서 그때 저는 그거를 KBS랑 대담할 때 혹시 이 파우치백 사건으로 여사님과는 뭐 좀 언짢은 말씀이라도 아니면 뭐 했냐라고 질문했었죠. 아니 전혀 없었습니다라고 얘기하셨었는데 그게 우리 상식적으로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뭐 진솔한 이야기들을 잘 담아서 조금 더 진솔한 대통령께서 하시면 저는 국민께서도 이해할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이게 그래서 이 정도 사안 갖고 윤석열 정부의 모든 정책을 부정하고 폄훼할 만큼의 나쁜 사안이냐? 이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수세에서 공세로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아까 1년 9개월 만에 지금 그 언론 인터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 말은 사실은 거짓이라고 봅니다. 왜냐? 도스태핑 했잖아요. 도스태핑. 대한민국 대통령 사상 최초로 출근길 약식 인터뷰를 매일매일 했었지 않습니까? 저도 아침 방송하면은 다른 얘기 하다가도 이제 대통령 이제 출근하면서 출근길 인터뷰하면은 생방송으로 해서 기자들이 질문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지금 좌파로 찍혀 있는 MBC의 모 기자가 쉽게 말하면 딸딸이 질질 끌고 대통령한테 대들듯 얘기를 하는 그 과정에서 소란이 있었고 딸딸이 그러면 알아듣나요? 슬리퍼?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조금 더 진짜 품격 있게 얘기하지만 제가 조금 좀 열받아가지고. 아니 근데 그게 영남 분들은 다 딸딸이라 그러죠. 알죠. 아니 저 슬리퍼를 딸딸이라고 하죠. 군대 가서 야 딸딸이 좀 가져다 줘라 이랬어서 제가 깜짝 놀랐던 적 있어요. 그래요? 그래갖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구나. 아니, 딸딸이가 뭡니까? 뭐냐면 우리 그러니까 딸딸 끌고 다닌다. 이렇게 뒤에 하면 딱딱딱딱 거리잖아요. 그러니까 뒤에가 이렇게 하면서 질질 끌고 다닌다는 취지에서 딸딸이라고 하거든요. 전혀 어떤 뭐 비속어가 아닙니다. 근데 아마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죄송합니다. 하여튼 딸딸이 끌고 와서 슬리퍼를 신고 대통령한테 대들듯한 그런 어떤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 도스태핑이라고 하는 출근길 약식 인터뷰가 끊어졌던 걸 생각하면은 횟수로 그걸 다 일일이 횟수로 해버리면은 그 어떤 대통령보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많은 국민과의 소통을 했었었는데 그 부작용 이런 부분에 대한 반성적 고려로 일정 부분 중단을 했다라고 하다가 이제 실질적으로 시작을 하는데 이번 시작을 계기로 해가지고 앞으로 조금 더 국민과의 소통 기회 방식 좀 늘려야 되는 거라는 여론이 강한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저도 그래서 뭐 기자회견을 정례화, 뭐 분기 한번 하겠다, 뭐 반기 한번 하겠다 이거보다는 현안이 있을 때마다 국민들께 직접 설명을 드리고 국민의 이야기를 좀 직접 들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자주 기회를 가져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도 조금 아쉬웠던 게 그런 거였어요. 기자들과 조금 더 교류를 하고 했다면 민심을 가감없이 들을 수 있었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 기자들은 설 연휴나 추석 연휴와 3, 4일 되더라도 누군가는 꼭 그 자리에 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렇게 나와서 고생하는 기자들에게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 혼자 계셨었으니까 같이 떡국이라도 먹자, 송편이라도 먹자 해갖고 한 10명이라도 모여갖고 같이 하면서 아유 기자 생활 어떠냐, 요새 근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저는 뭐 이런 탄핵까지 갈 만한 그런 일이 없었을 거라고 탄핵까지 가지도 않고 그런 얘기 자체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맞습니다. 얘기가 있는데 좀 전에 제가 그 슬리퍼를 뭐 우리 경상도 말로 했더니만 우리 산으로님 그리고 또 한님 슬리퍼 또 호구 국민님은 제가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티얼스님이 좋은 말 하셨네요. 티얼스님이 바른말 앵커 출신이라 그냥 못 지나치죠. 그렇죠. 제가 그거 읽어드리려고 역시 우리 정대빈님 어떤 팬들도 또 진심 찐 팬들이 또 많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윤석열 대통령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후보하는 과정에서 방송에 나와서 직접 이 송송송송 파숑숑 계란 탁해서 음식 만드는 그런 소탈한 모습 이런 부분을 좀
좀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윤 대통령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는 쇼는 안 한다. 네. 그 반면에 이게 문재인은 쇼를 너무너무 많이 해가지고 문제였고 우리 네. 윤석열 대통령은 쇼를 너무 안 해서 문제다라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때의 탁현민이 그러니까 의전 비서관이었죠. 그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게 쇼였죠. 심지어 북한한테 열병식 군사 퍼레이드 하는데 그거 밤에 하면은 훨씬 더 왜 낮에 하냐? 낮에 하면은 미국 위성에 다 그 군사 다 보이고 연출도 안 되는데라고 현송월이한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게 그 이후로부터 해가지고 북한 군사 퍼레이드는 밤에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 진짜 거의 간첩적 행위다라고 반역적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런 기획력을 가진 사람이 윤석열 정부에는 없습니까? 뭐 아까 그 우리 댓글에서는 최진정 변호사님의 기획력을 전달해 주세요 했는데 제가 뭐 그런 기획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만 제가 그런 의견은 충분히 전달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어떤 기획을 하고 국민들에게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보여주는 모습, 진정성은 있지 않습니까? 아까 댓글에도 진실보다 중요한 게 진정성입니다. 네. 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정말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정치하는 대통령이 뭡니까? 소통하는 대통령이라고 저는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걸 계기로 해서 짧게는 지금 기자들과 소통하고 네. 좀 더 나아가서는 민생과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그런 부분을 좀 더 확대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당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제안하거나 할 만한 그런 부분이 없을까요? 저희 당에서도 이번에 그 기자회견하고 영수회담 한다고 했을 때도 환영의 메시지를 냈고요. 사실 그 기자들과 만나는 것은 많은 언론에서도 그렇게 평가합니다. 기자들을 만나는 것이 국민을 만나는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유권자와 국민이 기자들입니다. 제가 정치권에 이제 들어와 보니까 제가 느꼈던 것보다 유력 정치인들이 기자들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신뢰와 크레딧을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를 봤더니 정치인들이 만나는 사람들의 폭이 예. 그렇게 넓지가 않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역 유권자, 지역 유지, 아니면 동료 정치인 이런 사람들 외에는 일반인 중에 만나는 사람들은 기자밖에는 거의 없는 수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자들은 근데 객관적인 사안을 전달합니다. 예, 그러니까 예. 뭐 어떤 자기의 기분에 맞아서 뭐 기분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충분히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의견을 서로 구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상당히 그 기자들과의 대화를 통해서도 많은 정치적인 통찰력을 얻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이번에 기자를 만나면 훨씬 더 진솔한 이야기를 해주시고 또 날 것 그대로의 이야기 민심도 청취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한겨레라든가 아니면 MBC 기자들이 아마 벼르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네. 우리가 뭐 특정 언론을 멸콩 TV니까 해도 돼요. 근데 예, 예. 그런 불편한 질문일수록 대통령께서 아까 말씀하신 진정성을 갖고 예. 설명하신다면은 그러면 충분히 국민들도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사정 때문에 차량병 특검은 정말 안 되고 내가 정말 이 간절한 마음, 진솔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 법칙에서 맞지 않으니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한 잘 그 진정성 가진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평생을 검사로 살아오셨고 네. 또 누군가를 비리를 척결하고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네. 그런 말씀 그런 부분이 국민들의 어떤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에 최고 리더가 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보여주신 소탈한 모습 이런 부분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하면은 지금 뭐 상당히 떨어져서 어떻게 보면 20% 후반, 30% 초반에 있던 지지율도 이번 사안을 계기로 해가지고 35%, 40%까지 다시
이 변곡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 정치력을 발휘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번 그 기자회견에서 이런 질문이 나왔을 때 대통령께서 어떤 답변을 하실지 정말 궁금합니다. 기자의 촉으로서 한번 아니 이런 질문 나올 것 같아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공개 오찬이나 안 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과는 어떤 그 마음의 관계를 갖고 계십니까? 라고 했을 때 어떤 말씀하실지가 진짜 궁금한데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뭐 제가 한동훈 비대위 시절에 대변인을 했었어가 아니라 보수 정권이 계속해서 정권 재창출하고 하려면 우리가 하나로 뭉쳐야 됩니다. 그죠? 이 내부에서의 반목과 갈등은 민주당 좋은 일만 시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번 총선에서 정의당과 진보 진영과 진보 단일화했죠. 그거의 그 큰 그림은 뭐냐면 다음번 대선에서 진보 진영에서 대선 후보 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재명만 한 명으로 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엔 그 예를 들어서 뭐 개혁신당에서의 뭐 이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면 1대1 구도가 아니면 선거가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우리 보수 진영의 분열 대신 이 단합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메시지들을 줬으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뭐 얘기할 수 있죠. 뭐 예를 들어서 그 MBN 우리 출신 정 대변인이 후배가 MBN 출신이 딱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님한테 한 말씀 해주시죠. 라고 하면 한 위원장 우리 용산 한번 와서 우리 내가 끓여주는 국 한번 먹고 밥 한번 먹읍시다. 뭐 이 정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신다니까 그거 고생 많았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저는 그 개인적인 신뢰관계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많은 분들이 지금 뭐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쨌든 힘을 합쳐야 됩니다. 보수 진영 내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특히 조국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과 조국을 틈새를 갈라 놓으려고 이 공작을 벌이잖아요. 그렇죠. 한동훈 나오면 땡큐다 뭐라고 얘기를 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특검 받아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둘 사이를 지금 이간질하는 이간 기회를 지금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또 우리 정 대변인께서 나름대로의 어떤 좋은 또 솔로몬의 지혜를 전해주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마 모레 또 5월 9일 날 또 뚜껑이 열리면은 또 저희가 그 현장 상황과 또 막전 막후 더 상세하게 또 5월 9일 날 우리는 9시에 생방송을 하는데 10시에 기자회견을 하잖아요. 시간 바꾸지 뭐. 또 5월 9일이 우리 저 당에도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무슨 날이에요? 원내대표 선거가 있어요. 원내대표 선거가 지금 3파전이라고 하는데 3파전으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일단 뭐 이철규 의원이 가장 유력한 후보였는데 이철규 의원이 후보로 등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하면서 지금 3명이잖아요. 송석준, 이종배, 추경호. 근데 각각의 다 특성이 있어요. 공통점도 있는 거 아시죠? 그렇죠. 세 분 다 행정고시 출신이에요. 맞아요. 다 공무원 출신이야. 행정고시 출신이 요즘 많네요. 사법고시 이게 안 돼. 그리고 한 분은 영남, 한 분은 수도권, 한 분은 충청. 그렇죠. 이렇게 돼 있고 지역적으로도 다 지역적으로 다른데 이번 원내대표 선거가 이제 108명의 당선자들이 선거를 하게 되는데 일단 이번 그 원내대표 굉장히 중요해요. 22대 개원 원 구성 협상의 주역인데 민주당이 지금 박찬대라는 찐명 강성 원내대표를 만들어 갖고 운영위원회 법사위원장 다 자기네가 싹쓸이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전 상임위원회의 민주당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국회의 독재화죠. 그렇죠. 국회 독재화. 네, 민주당의 독재화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대응해야 된다면 우리 당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정치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당을 상대할 수 있는 협상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정당이 어쨌든 영남 출신 의원들이 많단 말이에요. 현실이죠. 그게 정치 현실이니까. 아마 지금 뭐 구도상으로는 추경호 의원이 가장 유리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추경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경제부총리 출신인데 그렇죠. 이번 정부의 초대 경제부총리였죠.
취임하자마자 경제부총리 시켰었고 그렇죠, 예. 이번 총선 출마 때문에 사임하셨고 예, 예. 이제 최상목 경제부총리로 바뀌었는데 뭐 경제, 뭐 민생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제일 중요하고 경제부총리 소통, 출신에 네. 신뢰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거니까. 여기 너무 근데 추경호 의원 제가 편만 드는 것 같아요. 꼭 그런 건 다른 아닙니다만 그 아니, 부분에 현재 대한 구도가 그렇다. 예, 현재 구도가 그런 구도가 것이고, 그렇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뭐 지금 그 우리 수도권에 지금 여주 이천입니까? 이천이죠. 이천이죠. 송석준 의원. 예. 송석준 의원님 같은 경우에도 그 어려운 경기도 험지에서 정말 돌아오셨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가지고는 또 수도권 민심을 네. 모아서 또 당신과 민심을 좋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또 좋은 카드일 수가 있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 충청도 출신, 충청도 지금 이 의원님 예, 분 같은 이정배 경우에도 의원. 지금 이정배 의원님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정말 안타깝게도 중원이 정말 탈탈 털렸습니다. 그 와중에서 또 단기 필마 개인기로 살아온 그런 어떤 그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진짜 세 분이 누가 된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 어려운 독배를 정말 독배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민주당의 187석 거의 192석이 나 되는 이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 누가 정말 다윗 역할을 할 수 있느냐, 네. 이거를 해야 되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자리입니다. 어떤 네. 영광의 자리라기보다는 지금으로서는 정말 나를 죽임으로써 또 국민의힘이 살릴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당선인 분들의 어떤 지혜로운 선택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지금 생각합니다. 송석준 의원에 대해서 짝짝짝 박수 쳐주시는 한님 계시는데, 송석준 의원은 저랑은 국토부 국장 시절부터 아는 사이예요. 그게 벌써 한 15년 됐는데 예, 예. 이분이 국토부 대변인을 하셨었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이천 출신인데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낸 분이에요. 이분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뭐 어려서 고등학교도 제대로 진학 못했는데 공부를 좀 잘했기 때문에 형들이 또 밀어주고 예, 밀어줘서 예. 서울대학교 국제경제학과 졸업해갖고 행정고시까지 하신 분이고, 이분이 또 그 지역에 굉장히 밀착형이에요. 뭔가 좀 느껴지는 바가 있는데. 그래서 뭐 송석준 의원도 네. 참 지역 밀착형으로 수도권에서 삼선한 저력이 그렇습니다. 있는 분이고, 사실 예. 네. 한 분 한 분이 정말 그 소중한 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분들이 이번에 되시는 분들은 뭐 더 나라를 위해서 역할을 하시고,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원팀으로서 또 힘을 모은다고 하면은 또 차기 또 아직까지 또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예. 나머지 분들은 또 더 좋은 또 기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또 좋은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고, 뭐 우리 댓글에서도 네, 뭐 송석준 의원님 화끈하시네요. 또라고 돼 있고, 또 추경호 낙점 바랍니다라는 분들도 계시고, 중도들도 추경호 의원님을 좋아하십니다, 이런 말씀도 있는데, 충청도에서도 좀 댓글 좀 달아주세요. 충청도 분들은 마음속에 담고 있어요. 그렇죠. 저렇게 표시 안 하고. 말씀 안 해도 다 알고 있어요. 뭐 이렇게 하시죠. 네네, 그래요. 너무 감사합니다. 좀 전에 이야기하신 것처럼 또 다시 야당 얘기를 좀 하면은 박찬대 찐명 중에 찐명이다라고 했는데, 거의 뭐 추대로 해가지고 이번에 그 원내 대표가 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원내 일당이 원내 독재를 하겠다라는 것을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죠. 네. 전 상임위원회의 민주당화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 또 나경원 당선인께서, 전 원내대표께서 지금 여의도의 대통령은 이재명이다, 그리고 여의도에서의 야당은 오히려 국민의힘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배경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읽어놔야 될까요? 저는 약간 그 나경원 의원께서 얘기하셨을 때 기시감이 좀 들었어요. 근데 또 생각해 보니까 나경원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한 이유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나경원 의원이 아마 이회창 전 총재 시절에 영입이 돼서 예. 영입이 돼서 예. 국회의원을 처음 시작한 2004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4년에. 예. 근데 1997년 대선에서 DJ한테 이회창 후보가 아깝게 진단 말이에요. 이인재 후보가 그때 450만 표가 갖고 와갖고 네. 그것 때문에 40만 표 차이로 그렇죠, 져갖고 예. 아마 이회창 총재는 그게 천추한으로 남았을 그렇죠. 텐데, 예. 그 다음 선거부터는 근데 이회창 총재가 이끄는 우리 당시에 신한국당이죠. 신한국당이 모든 선거에서 압승을 합니다. 예. 97년 이후에 2000년 선거에서 우리 당이 과반하고요. 그다음에 지방 선거에서도 우리가 이기고 하면서, 그때 당시에도 여의도 대통령은 이미
이회창이다. 예.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지금과는 완전히 상반된 상황이 연출된 건데 지금의 상황이 실제로 그렇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 내에서는 제가 국회 본청에 자주 있잖아요. 아니 도저히 우리 당이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아까 뭐 전투력이 약하다, 뭐 국민의힘이 어떻게 더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정말 그 국회 내에서의 국민의힘의 위상은 정말 그 뭐라 그런가요? 저 비 맞은 중마냥 중얼중얼 된다라는 얘기밖에 못할 정도로 굉장히 좀 궁박합니다. 궁색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열심히 윤석열 정부 성공에 힘을 보태야 되는데 지금 상황을 아주 정확히 짚어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참 이런 상황 속에서 또 대통령의 정치력도 또 필요한 것이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원내대표의 이 협상력 참 필요한데요. 사실 이 상황이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또 22대 원 구성 협상도 정말 난항이 예상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보통 개원됐음에도 불구하고 원구성이 되지 않아 가지고 한 2달, 3달 원구성이 밀리는 케이스도 있는데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고 하면 또 이렇게 22대 국회가 문을 열지만 개문 발차하고 또 원구성 협상이 굉장히 늦어질 그럴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참 이 상황 속에서 어떤 우리가 또 대안을 만들어내야 될지 대통령이 진짜 지지율을 한 40% 이상 가져간다고 하면은 사실은 설령 민주당이 어떤 그 국민 뒷다리를 잡는다 하더라도 맞습니다. 국민의 어떤 여론으로 이제 끌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민심을 확보하는 게 국정 동력을 그렇죠. 확보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30%대로 좀 추락하긴 했지만 이게 40% 이상으로만 높아지면요. 민주당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의석수가 많다 그래도 국정 동력 충분히 확보할 수 있고요. 남은 3년 성공할 수 있습니다.